대한 이야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KDM의 교육 과정에 대해서 또 복습을 하겠습니다. 우리 KDM의 교육 과정은 크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정체성 교육, 지금 이제 우리 유시연 목사님을 통해서 청국 운동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시고 있고요. 예, 성경 66권 전체를 이제 청국운동의 관점에서 정리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자훈련입니다. 성도들의 체계 있게 신앙의 뿌리를 세워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이제 G7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세상을 다스리자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GTS 묵상은 예, 이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공부로 끝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우리가 활용을 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GTS 묵상집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공부라는 것은 우리가 배워서 익혀서 지식을 넓히지만 또 한 부분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발전시켜주는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배운 것이 잊어버리면은 다 소용이 없고 이게 이제 항상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서 GTS 묵상집이 만들어져서 공부한 내용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생활 속에서 계속 활용하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참고할 거는 이 정체성과 제자훈련은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면은 이 G7이나 또 GTS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은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응용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조리원에서의 부모들의 대화법이라든지 또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하게 될 가정 클리닉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회에 안 믿는 사람들의 세계 속으로 이제 들어가서 에, 이제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바르게 잘 이해하고 그리고 최종적인 마지막 결론은 묵상, 매일매일 묵상을 통해서 자신이 은혜 받는 삶을 살고 또 변화와 발전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이제 그런 삶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에, 그러면 이제 GTS로 바로 넘어가서 또 몇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GTS 프로그램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고 또 감동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삶의 현장에 이제 변화와 발전을 만들고 제 아이들은 재능 개발 혹은 학습 지도 이런 것들을 해 주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이제 5-7 플러스 2, 5, 7, 2의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매일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매일 내보내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5, 7, 2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용도가 굉장히 커지죠.
자, 그리고 이제 묵상은 2가지 면에서 사용을 합니다. 하나는 묵상 프로그램으로 사용을 하고요. 개인 묵상, 가족, 그다음에 공동체, 그다음에 교회 학교 프로그램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낳아서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도 이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훈련해 두시면은 자녀를 바르게 잘 키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또 하나씩 정리를 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에, 우리 GTS 프로그램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가장 핵심이 5, 7, 2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5, 7, 2. 이것을 사용을 하면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이 안에 응답이 돼 있어요. 이게 뭐 머리가 좋게 해주세요. 뭐 기억력이 좋게 해주세요. 이게 다 그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는 그림을 보거나 사물을 보고 분석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집중력이나 기억력이나 또 상상력이나 분석력이나 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우리의 생각을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7은 이제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삶의 주제입니다. 보통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항상 습관화된 삶을 주로 이제 많이 살아요. 반복해서.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변화가 없고 발전하는 게 없다 보니까 삶이 무기력해지고 이제 재미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움직이는 역동성 있는 변화와 또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그 주제가 필요하죠. 주제. 그래서 7가지 주제는 바로 우리의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은 뭐 월요일 날은 전체를 생각하고 스토리텔링 하기 하루의 일과를 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우리 묵상집에서 감사한 거 적어보기를 할 때는 항상 이제 3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어제 어제 있었던 하루 일과를 쭉 적어요. 주제만 적습니다. 뭐 새벽 기도, 묵상, 뭐 영상, 운동, 또 뭐 점심, 다른 사람하고 같이 점심을 했으면 점심, 저녁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까지 해서 쭉 적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기억력을 좋게 해줍니다. 항상 어제 내가 뭘 했었는지를 다시 한번 쭉 돌이켜보니까요. 그리고 나서 감사. 그리고 이제 오늘 하루를 시작을 하면서 또 하루 일과를 대충 쭉 적어요. 뭐, 뭘 하는지 이제 그렇게 쭉 적습니다. 계획된 것들이 있으면은. 그리고 이제 미래에도 역시 미래 비전을 쭉 적어요. 제 미래 비전의 큰 제목들을 쭉 적고 항상 성경 구절 4개를 적습니다. 본문은 내비두고 성경 구절만 적어요. 에베소 3장 20절, 신명기 16장 15절, 또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마태복음 21장 22절,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성취하실 것 감사. 이렇게 적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매일 반복되니까 이게 기억력에도 아주 도움이 되고 또 비전은 항상 현실화되는 이게 아주 좋죠. 비전을 가지고 잊어버리고 있으면 소용이 없는데 매일 그걸 적어놓고
그러니까 아주 좋아요. 그래서 주제를 가지고 생활한다는 거. 그리고 둘째 날 뭐 중요한 거 찾기. 그러면 항상 중요한 거를 생각을 해요. 어떤 일을 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지? 이 질문만 항상 해도 보다 나은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날은 숨겨진 비밀 찾기.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데 이 주제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예, 저도 은퇴 과정을 지금 진행을 하면서 요 일곱 가지 주제가 굉장히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여기에 근거해서 정리하고 또 대화하고 뭐 그러면서 숨겨진 비밀 찾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 이건 정말 기적을 만드는 그런 주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내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들을 주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인간의 생각 관점에서는 부정적인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긍정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은 관계 성공하기입니다. 뭐 독서와의 관계 성공하기면 독서, 뭐 공부와의 관계 성공하기, 공부. 뭐 내 업무와의 관계에서 성공하려면 업무와의 관계 성공하기. 뭐 인간 관계에 대해서 성공하려면 인간 관계. 그래서 이제 항상 금요일 날은 관계 성공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있어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다 관계 속에서 사는 거거든요.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 관계와 성공할 수 있을지 이거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은 이제 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은 배우고 응용하기예요. 배운 거 응용하기. 저는 항상 배우는 거는 씨를 얻는 것이고 응용하는 거는 씨를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많은 걸 배웠어도 그 씨를 뿌리지 않으면은 결국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배운 것을 어디인가에 사용을 해보면 그게 이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고 응용하기. 내가 돈을 100원을 들고 있으면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근데 그 100원을 은행에 가서 저축을 해 놓으면은 이자가 붙거나 또 뭐 다른 곳에 투자를 해 놓으면은 좀 더 높은 이익을 얻거나 그걸 가지고 또 뭔가를 사서 또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면은 훨씬 더 좋은 또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우고 응용하기. 배우는 건 씨앗이고 응용은 뿌리는 거다. 그다음에 이제 주일날은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항상 나눔. 예, 응? 얻고 나누는 것. 음. 가지고 있는데 나눔이 없으면은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사람은 항상 뭔가 가지고 있고 얻고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눌 때 행복감이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일곱 가지 주제.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그리고 컨설팅 사는데 아주 유익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컨설팅 점검하는 거죠. 인생은 점검인데요. 학습 점검, 학습 컨설팅, 또 뭐 경제 컨설팅, 또 뭐 건강 컨설팅, 뭐 관계 컨설팅. 그럴 때요, 일곱 가지 주제가 사용이 되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거. 저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항상 문제를 놓고 컨설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전체적 내용은 뭔지, 또 전체적 관점에서 보면은 문제가 있으면 문제만 보는 건 전체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문제가 있으면 답도 볼 수 있어야 전체를 보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그리고, 아이들 독서, 학습 지도. 그래서 요즘에 월요일 날은 매주 일곱 가지로 독서 지도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이제 본문을 일곱 가지 주제로 분석하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이들의 그런 학습이나
세상을 살아갈 때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거죠. E는 질문 만드는 훈련이에요. 우리가 스스로도 뭔가 발전하고 싶은 분들은 항상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질문 없이 가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근데 질문을 한 5개만 쭉 정리를 하면은 그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통, 이 소통하는 훈련도 정말 중요한 훈련이고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제 인생 속에서는 이 소통을 통해서 진짜 많은 답을 제가 얻어왔기 때문에 신앙은 이벤트가 아니고 소통이다 하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삽니다. 항상 소통을 통해서 그분과 상담하고 이제 그러죠. 영감을 얻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5, 7, 2를 우리가 제대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이거. 그래야 효과가 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브르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은요. 자, 교회 학교로 사용을 할 경우에는, 교회 학교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묵상이 아니고 교회 학교 프로그램으로 사용을 한다 그럴 때는 요 4가지를 기본으로 하게 됩니다. 하나는 묵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입니다. 이제 여기서 교육은 주일날 하는 이제 말씀 분석하는 7가지 주제로 말씀 분석하는 교육, 7가지 주제 행사 교육, 또 캠프 교육, 평일날 교육. 평일날에는 이제 상담이라든지 또 캠프 때는 G7의 관계교실이나 언어교실이나 이런 것들을 주제별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성장해 가기 때문에 꼭 교육이 필요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상담입니다. 상담. 예. 저희 교회 이제 사역자들하고는 이제 항상 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평일날 아이들 상담하고 하는데 한 아이를 우리 주일학교 담당자가 몇 년 동안 상담을 했어요. 상담하고 교육도 시키고 뭐 상담하면서 책 읽기가 부족하면은 같이 책도 읽고 제가 이제 중학생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주 많이 안정감을 갖고 잘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밥을 사줬다고 이야기를 해요. 목회가 그런 거예요. 목회가. 목회가 그런 거고 아이들은 커가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문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뭐 20대, 30대 나타나는 문제들이 많은데 그게 다 알고 보면은 다 초등학교 어렸을 때부터 육체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내면의 세계도 문제도 같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제가 늘 안타까운 거는 참 그때 만약에 그 초등학교 때 이런 문제를 안고 시작을 할 때 옆에서 누군가가 멘토가 있어주고 상담자가 있었더라면 이런 여기까지 발전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갖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교육이라는 거는 반드시 같이 가야 돼요. 이거. 감사하게도 우리 KDM은 이런 걸 충분히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다 만들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꼭 뭐 사회 심리학이나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 교실. 자,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상담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던 이제 내용인데요. 예, 그래서 어린이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정도의 내용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아이의 내면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아이가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도록 이제 관계 성장을 해주는 거죠. 또 진로와 비전에 대해서 꾸준히 상담해주고 방향을 정해주고 전문가가 되도록 도와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자, 그리고 이제 사춘기 상담, 뭐, 아이들 한참 막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날 때 꾸준히 상담하고 도와주면은 바르게 성장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성품 상담,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은 성품에서 거의 일어납니다, 이게. 그래서 성품 교정, 성품 상담, 이런 거 이제 꼭 필요한 거죠. 이것도 개인적으로 이제 성품 훈련들을 시켜주면 도움이 돼요. 언어 상담도 마찬가지고요. 요즘에 이제 지금 3, 4월 그 GTS 프로그램부터 이 두 가지를 같이 넣어놨어요.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수요일 날에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성품은 무엇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본문을 읽어보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성품. 아이들과 독서 나눌 때도 제가 이 성품 교육 훈련을 꼭 같이 합니다. 이 읽은 책 속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성품이 있다면 뭐가 있나요? 이 성품 교정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뭐, 심리 질병도 그렇고, 인생의 삶도 그렇고, 나중에 보면 인간관계도 그렇고, 다 성품 교정, 언어 상담. 언어와 성품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GTS 묵상에서 인생을 부정적으로 살게 하는 언어, 긍정적으로 살게 하는 언어, 본문에서 찾아와서 기록하라고 하는 내용을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때 아이들과 같이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거 같이 상담하고 교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상담이 아이들에게는 참 중요하죠. 공부하는 애들이니까요. 그 다음에 중도, 그 다음에 무기력증. 보통 이제 무기력증은 초등학교 1, 2, 3학년을 거쳐가면서 방향성도 없고 목표도 없고 하는 애들이 중학교쯤 가고 중고등학교 때 주로 무기력 상태에 많이 빠져요, 이게. 공부를 아예 잘하는 애들은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이런데 안 빠지는데 공부가 제대로 안 되는 애들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무기력 상태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무기력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거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거. 이런 상태로 이제 성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이제 성장을 해요. 중학교 때 이런 상태로 성장을 하고 고등학교 때 이런 상태로 성장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의미 없는 대학을 가거나 또 뭐 안 가거나 사회에 나가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사회 부적응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기에 요즘에 뭐 조기 교육, 쓸데없는 조기 교육 많이 시키는데 이제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바르게 일깨워주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분노 조절 장애. 아까 이야기한 그 아이도 욱욱하는 분노가 많았어요. 근데 꾸준히 몇 년 동안 담당 목회자가 상담하면서 또 코치해주고 도와주면서 지금은 거의 분노가 없어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상담해주고 지도해주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사역입니까? 아이 하나의 인생이 만들어지고 그 아이 하나로 인해서 또 주변에 미치게 될 영향이 또 얼마나 커요. 부모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부모가 고맙다고, 예, 엄마 아빠가 교회 나오는데 나는 밥 안 사줘도 자기 애를 돌봐주는 목회자한테 밥 사주는 거예요. 이게. 자, 적응장애. 이런 게 결국 무기력이나 다 이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면은 적응을 못 해요, 이게. 그래서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도 힘들어하고, 이 적응장애. 뭐 직장에 들어가도 적응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문제. 주의력 결핍, 이런 거.
요즘에는 후천적인 ADHD가 훨씬 더 많아요. 선천적인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정도는 우리 목회자들은 목회라는 건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선지자적 역할도 해야 되고, 목양적인 역할도 해야 되고, 교육자적인 역할도 해야 되고, 개발자적인 역할도 해줘야 되고, 다양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그 안에 들어있는 재능을 개발해주는 역할을 한다면 그런 지도자를 만난 아이들은 복 있는 애들이죠. 그 자기 재능을 개발해낼 수 있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들이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모 교실, GTS 하브르타 교회 학교를 운영을 하려면은 이제 상담과 함께 부모 교실이 필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모 교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죠? 부모 교실에 어디까지 했는지 아세요? 3장까지 했고요. 예? 4장 할 차례입니다. 3장 했습니다. 아, 3장 오늘은 했죠. 4장. 네. 자, 그래서 4장. 요 네. 정도는 최소한도로 부모가 알아야 돼요. 좀 더 이제 심화 과정을 이제 하면 뭐 생각하는 기능 같은 거, 또 뭐 다양하게 우리 G7에서 뭐 재능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훈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해두면 아이들에게 좋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 4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지도할 때, 이 기술 지도, 네, 공부라는 것은 뭐냐. 자, 잠언 22장 29절에 보면은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건 전문가를 말하죠. 자기 일, 자기가 할 줄 아는 거에 전문가입니다.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재능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문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공부라는 게 도대체 뭐냐? 두 가지예요. 학문과 기술을 익히는 것. 학문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우리가 배우죠. 물론 기술도 학교에서 배웁니다만은 보통 우리가 공부라고 생각하면 주로 학문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밖에서 애들이 뭐 또닥거리고 있으면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빨리 가서 공부하라고 그러죠. 그거는 그 부모가 공부의 개념을 학문으로만 이해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 공부라는 말 자체는 바로 이 학문과 기술을 익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공부를 시키는 부모들은 공부의 의미를 바로 알고 이끌어 줘야 하는 거죠. 에, 공부의 한 부분인 학습법에 대해서는 지난 장에서 살펴봤고요. 본장에서는 공부의 또 하나의 부분인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학문과 기술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지만 학문보다 기술 쪽을 더 좋아하고 잘할 수 있다면 기술 쪽 부분을 공부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좋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학문을 가르치더라도 반드시 한 가지씩의 기술을 가르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학자가 되기 전에 먼저 구두수성공이 되라. 아마도 이 사람들은 세계를 유랑하며 살았어요. 흩어져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먹고 사는 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자녀들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역시 천막 제작 및 수리하는 기술을 가르친 거죠. 지금도 이 사람들은 뭐 이제 뭐 변호사든 뭐 회계사든 이런 학문 쪽으로 전문업을 해도 뭐 집을 수리한다든지 또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술을 자기들이 한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먹고 사는 게 우선 뭐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기술을 가르친 거죠. 자, 스위스에서는 학생들의 25%가 일반 대학 진학 과정으로 갈 뿐 75%는 기술 학교로 진학을 한다고 합니다. 대학 진학률이 70%인 핀란드는 오히려 실업률이 20%고 스위스에서는 실용도 높은 지식을 가르쳐서 4년 뒤에 경제에 필요한 사람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쓸데없는 대학을 공부를 하고 있냐면은 아, 일반 대학 4년을 공부한 아이들이 전문 대학교로 돌아오는 비율이 25%예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전문 대학교 와서 기술을 배우는 거죠. 그래야 취업이 되니까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또 아이들도 대학에서 공부했던 전공을 사회에 나와가지고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 애들도 참 많습니다. 뭐, 내 주변에만 봐도 너 전공 뭐 했어? 그러면은 완전히 전공하고는 다른 길로 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 4년 동안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그게 얼마나 그게 쓸데없는 일을 한 겁니까, 그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일찍부터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결국 공부하는 건 결국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 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 이해. 무엇이든 가치를 모르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없고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없죠. 노동의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바로 알아야 잘할 수 있고 행복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교육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일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죠. 일은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모두 소중합니다. 우리나라는 일에 대해 왜곡된 부분이 많죠. 일이라고 하면 꼭 돈 버는 것만 생각을 하고 귀천에 대한 인식, 일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는 인식, 돈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인식, 외국에 유학을 갔다 오면 특별한 벼슬이라도 한 것 같처럼 생각하는 거, 자기 일의 소중함과 가치를 제대로 갖지 못하는 거, 이런 게 참 문제점이에요. 예를 들어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 천하고 판검사나 의사가 되면 출세했다고 하는 것은 모두 일에 대한 왜곡된 사실들이죠.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서울의 명문 치과대학을 나와가지고 치과 의사로 일하다가 자긴 자기 하고 싶은 거 한다고 그래서 우동 장사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외무고시를 통과하고 외교부에서 중견 간부로 일하는 사람이 어느 날 일본식 우동 장사를 또 시작을 해요. 가족들이 뭐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도 자기는 이거 하고 싶다는 거죠.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법대생이 시골에 가가지고 도라지 농사 짓는 사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죠. 100년 된 우동집, 한 달에 1,000만 원씩 매출 올리는 라면집. 대단한 거죠. 라면집 해가지고. 미국 유학 다녀온 아들과 함께 2대가 운영하는 튀김집. 제가 일본 집회하러 다닐 때 다 가봐서 다 가본 집들입니다. 100년 된 우동집. 한 달에 1,000만 원씩 매출 올리는 라면집. 미국 유학 다녀온 아들과 함께 2대, 이제 3대째가 아마 지금은 운영을 할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손자가 있는데, 강요는 안 하지만 지가 선택하면 운영을 하라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아마 뭐 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학자가 되기 전에 구수수능이 되라는 유대인들의 가르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자기가 하는 일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과 자기가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점이죠. 올바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일에 대한 생각과 가치를 바꿔야 돼요. 제가 우리 그 엄마들 조리원에서 교육을 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아기들 앞에서 하는 일을 부정적으로 비판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지 계속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그대로 배우죠. 그래서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을 하죠. 자, 일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인간은 일하는 존재로 창조됩니다. 그래서 인간과 일은 하나이고 자기 자신이기도 하죠. 인간은 일할 때 성품 그 안에 있는 재능이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놓는 순간 인간은 도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퇴하고 나신 분들이 퇴행이 빨리 와요. 왜 빨리 오냐면은 더 이상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장에서는 은퇴했지만 인생에서는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런 정신적 기능이나 이런 기능들이 에, 퇴행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거예요. 셋째, 이 일을 통해서 아름다운 행복의 열매를 얻게 되는 거죠. 삶을 건강하게 하고 열매를 가져옵니다. 수고의 열매를 가져오는 거죠. 희로애락이 다 일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자기 자신의 존재의 의미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왜 노동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왜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나도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종교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먹고 살만하냐 안 하냐고 아무 상관없이 이 일을 해요. 예. 우리는 그냥 먹고 살만하면은 그냥 놀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인간이 퇴보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삶의 의미도 없어지게 되고. 그러니까는 뭐 먹고 살만하냐 안 하냐에 상관없이 뭐 은퇴를 했냐 안 했냐 상관없이. 저도 역시 이제 올 12월 달에 이제 은퇴식을 갔는데 교회에서의 은퇴지 제 사역의 은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매일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제 가정 클리닉에 대해서 프로그램 짜고 계속 뭐 책 보고 공부하고 교회 일은 은퇴지만은 본질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 주님이 부르시는 날 끝나는 거지. 근데 일을 하려면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안 하고 일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노동의 기술을 발전시키 결국 학문을 공부하는 것도 일을 갖기 위해서고 현장의 기술을 배우는 것도 일을 하기 위하여요. 일은 존재의 의미고 기쁨의 생산 창고예요. 일은 자기 개발의 엔진이고 소득을 얻게 하는 축복의 도구며 나눌 수 있는 행복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한 거죠. 자,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학문과 기술을 배우는 이유입니다. 특히 기술 쪽을 배우기 위해서는 장점을 잘 찾아서 전문화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들과 리더들은 아이들 속에 있는 장점을 잘 찾아서 그걸 전문화하고 현장에서 응용하면서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의 초등학교는 담임 선생님이 거의 6년 동안 안 바뀐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는 아이들 속에 있는 재능을 찾아주기 위해서예요. 아이들 속에 있는 재능, 장점을 찾아서 발전시켜 주기 위해서요. 우리나라는 해마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제대로 장점을 못 찾는 겁니다, 이거. 자, 자기의 장점을 찾아서 전문화해 주는 거예요. 부모가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이거 부모가. 부모가 이런 거 할 줄 모르면은 그냥 너 알아서 커 해서 제멋대로 커서 잘 되기도 하지만 방황도 많이 하게 되고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서로 다르다는 걸 알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자기만의 장점을 개발하고 전문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장점을 전문화해야 될 이유, 보편적 기술, 이거 가지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장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전문화 시켜놓지 않다 보니까 봉사활동 정도에 그칠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생산성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이게. 그래서 교회나 이런 데서는 봉사활동하기는 아주 좋죠. 그런데 사회에 나가가지고 전문가로 일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거. 그래서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윗, 뭐 물맷돌 던지는 거지만 이게 아주 프로가 되니까
골리앗 물리치고 왕 앞에 쓴 거죠. 자, 이 장점 찾아서 전문화하는 방법이 이런 겁니다. 이 방법을 잘 활용을 하면 전문가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예, 이제 이런 과정을 이제 해야죠. 저절로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 달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달인. 먼저 장점을 찾는 방법은 이렇게 다양하게 장점들을 찾을 수 있어요. 뭐 위기가 발생할 때 반응하는 상태, 뭔가 하고 싶은 갈망, 뭐 이런 거. 또 멘토와의 대화라든지 여행을 통해서 또 자기 학습 과정에서 또 다윗처럼 자기 직업에 충실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항상 외치고 살아야 돼요. 사람이 자기의 장점이다 해서 뭔가를 이거를 활용을 하고 발전을 시키려면은 그게 내 생각 속에서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선포하고 내 장점은 이거야. 그 다음에 공부해야 되는 거죠. 정보 습득을 해야 됩니다. 장점과 관계된 책들을 읽어봐야 돼요. 그 분야 책들을 읽어봐야 됩니다. 내가 뭐, 어, 이쪽 분야에서 난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 분야의 책들부터 일단 읽어봐야 돼요, 이거. 그리고 자기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살고 그냥 자기를 관리 안 하고 그러면서 전문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활용을 해보는 거예요. 임상이 필요합니다. 전문가가 되는 것은 응용이에요. 결국 계속 응용을 해와야 돼요. 응용하다 보면 실패를 하게 됩니다. 성공도 하지만 실패가 더 많죠. 그래서 이 실패라는 걸 통해서 이제 뭔가를 깨닫게 되고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실패를 많이 할수록 나중에 전문가로서의 응용 능력이 커집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더 연구를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반복 훈련. 이게 몸에 배서 습관이 돼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결국, 천재 바이올린 연주자와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연습 시간에 달려 차이점이라고 그래요.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는 일주일에 평균 24시간, 평범한 사람은 9시간 그렇다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차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하기.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위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네, 하루 3시간씩 일주일 그리고 10년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전문가가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최소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내가 앞으로 이런 분야에서 일할 거야 라는 방향이 정해지고 그 분야를 위해서 대학을 가고 대학에서 4년 동안 공부를 하면은 나올 때 전문가가 돼서 나올 수가 있는 시간이에요, 그게. 근데 그런 방향성이 없이 그냥 가다 보면은 뭐 나와가지고 딴 일 해야 되고 이렇게 되죠. 자, 오늘은 요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공부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전에 어떤 엄마가 저보고 아유, 목사님 우리 애는 그냥 놀기만 좋아해가지고요. 공부를 안 해서 탈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엄마한테 어머니 공부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공부. 모르죠. 모르면서 그냥 공부하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아이가 지금 현장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정말 놀기를 좋아한다면 그걸 전문화 시키세요. 전문화. 놀기를 제대로 노는 애들은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놀이문화라든지 또 뭐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는 정말 공부는 하기 싫고 노는 걸 좋아하면은 잘 노는 방법을 공부를 해야죠. 그 분야로. 그러면 얘는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턱대고 책 갖다 놓고 펼쳐놓고 하라는 공부만 해가지고는 공부의 본질이 아니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최소한 내 자녀의 앞길을 인도할 때 학문 쪽인지 기술 쪽을 먼저 가야 될 아이인지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서로 토의하고 또 소통하면서 가야 될 길을 가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제 강의는 다 마쳤습니다. 뭐 물어보실 거 있습니까? 질문하실 거? 네, 없으시면은 이제 한 5분 쉬었다가 유시선 목사님 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저는